안녕하세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오늘은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오래 고민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밤새도록 지난 일을 되새기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낮에 있었던 대화가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성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세하고 깊이 있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해지면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일상의 평온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절 힘나게 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법.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성장 환경, 타고난 기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특히 어릴 적부터 조심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분들은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강요합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깊이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깊이 분석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받고도 무표정하게 지나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지난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아직도 서운한가? 아니면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상처가 됐을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냥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거나 개인적인 걱정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안경을 안 써서 여러분을 못 봤을 수도 있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리고 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바쁘고 자신의 걱정거리로 머릿속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했던 작은 실수나 어색했던 순간은 금방 잊혀집니다. 생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생각은 생각을 낳습니다. 하나의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내고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추사고라고 부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곱씹는 것이죠. 이런 반추사고는 우울감과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관찰해 보세요. 두 번째는 생각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면 그것이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문장으로 바뀌면서 객관화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분만 생각하자라고 정해놓고 타이머를 맞춰보세요.
시간이 끝나면 그 생각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다 보면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주의라는 덫.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자책하고 좌절합니다. 90점을 받아도 왜 100점을 못 받았을까라고 고민하고 칭찬을 들어도 아직 부족한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은 도달할 수 없는 환상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관계도, 완벽한 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덧없으며 미완성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미학이죠.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긴축이라는 기법도 이런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상처와 결함이 오히려 그 사물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진실하고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용기 내어 시작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감정의 주인이 되기.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과 말투에서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읽어냅니다. 이것은 분명 장점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하지만 이 능력이 과도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너무 많이 흡수하다 보면 정작 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친구가 우울해하면 나도 덩달아 우울해지고, 가족이 화를 내면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불안해집니다. 직장 동료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면 내일도 아닌데 함께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감정적 전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것이죠. 물론 공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감과 감정적 흡수는 다릅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나와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면 감정적 흡수는 상대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며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이 내 감정인지 타인의 감정인지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정말 내 감정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감정을 흡수한 것일까? 그리고 타인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하되 그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나는 내 감정을 이해하고 응원하지만 이것은 내가 풀어가야 할 과제야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동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원하는 대로 야근을 하고, 친구가 원하는 대로 약속을 잡고, 가족이 바라는 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슬픈 진실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는 불만족스러워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을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기를 내어 아니오라고 말해보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거절하는 것이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행동의 균형.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도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실제로 행동할 힘을 빼앗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걱정과 행동의 균형입니다. 걱정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걱정하는 시간에 그것을 실행하세요. 시험이 걱정된다면 공부를 하고 관계가 걱정된다면 대화를 시도하세요. 하지만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날씨를 걱정한다고 비가 그치지 않고 타인의 생각을 걱정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걱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들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상상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의 대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삶.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학습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을 제약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포기하고, 꿈꾸던 일도 접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치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며 자신의 일에 바쁩니다. 당신이 오늘 실수한 것, 어색했던 순간, 이상해 보였던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니, 애초에 눈치채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주일 전에 마주쳤던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상세히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작은 실수나 어색한 순간을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비판받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비판은 마치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판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특정 행동이나 결과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비판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도 살아생전에는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도 처음에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 비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비판은 받아들이고 악의적인 비판은 흘려보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당신의 성장을 돕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주고 개선할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반면 악의적인 비판은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은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도우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불만을 투사하는 것인가? 그리고 전자라면 귀 기울이고 후자라면 흘려보내세요.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좋은 삶의 기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들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높은 직위와 많은 연봉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시간과 평온한 마음이 성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스스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다면 내 기준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가? 만약 다른 사람의 평가가 전혀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무엇을 했기를 바랄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천천히 찾아가다 보면 조금씩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현재에 머무는 연습.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재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은 항상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합니다. 미래로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마음 챙김의 힘.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니스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가슴이 부풀었다, 가라앉는 움직임을 관찰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인식한 뒤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이것을 하루에 5분, 10분씩만 해도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집니다. 마음 챙김은 호흡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활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끼고, 샤워할 때는 물이 피부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 찾기. 현재에 머무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행복을 기다립니다. 승진, 결혼, 목돈 마련, 휴가 같은 것들요. 그러면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일상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행복하지 않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좋아하는 음악, 푹신한 침대,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큰 행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작은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이 음식이 맛있네. 지금 이 순간이 평화롭네. 이렇게 의식적으로 좋은 것들을 인식하다 보면 삶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의 필요성.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끊임없이 정보가 쏟아집니다. 뉴스, SNS, 메시지, 이메일. 우리의 주의는 사방으로 흩어지고 정작 지금 여기에는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SNS는 비교와 불안을 조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SNS에 올라오는 것은 삶의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든 순간, 우울한 시간, 실패의 경험을 매일 올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디지털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시간 혹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온전히 현실에 집중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디지털이 없는 시간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신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5번째 이야기, 몸과 마음의 연결. 몸이 보내는 신호 듣기. 우리는 종종 몸과 마음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도 반응합니다. 어깨가 긴장하고 턱을 악물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같은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돌보는 것만큼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보세요. 긴장할 때 어느 부위가 딱딱해지나요? 불안할 때 어떤 신체 감각이 느껴지나요? 배가 아픈가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손이 떨리나요? 이런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의식적으로 이완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의 치유력. 생각이 많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가장 좋은 해결책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운동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마음 챙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운동이라고 해서 꼭 격렬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나무, 하늘, 바람, 새소리. 자연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휴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주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니 충분한 휴식 없이는 금방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특히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몸을 회복시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휴식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휴식은 필수입니다. 나무도 겨울에 휴면기를 가져야 봄에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우리도 충분히 쉬어야 다시 에너지를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건강한 경계선 세우기.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많은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예민하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떠맡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참석하고, 들어주기 힘든 부탁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삶이 남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는 남지 않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할 때는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도로 간단하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거절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설명할 수 없이 지치고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항상 드라마틱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당신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경계를 침범하고 부적절한 부탁을 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려 해도 자신이 지쳐버리면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에서 하는 말을 기억하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자신이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확보하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얻지만 내향적이거나 예민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감지하고 반응하느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휴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전화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됩니다. 7번째 이야기 관계의 지혜.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어느 순간 공통점이 사라지고 대화가 어색해지고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았던 추억에 감사하고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 철의 관계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처 주는 관계는 정리할 용기. 더 나아가 어떤 관계는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가족인데, 동료인데, 같은 이유로 독성 있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혈연이나 오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들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꼭 극적인 결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고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조건.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질투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단점도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쓴소리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래 만나지 못해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합니다.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당신도 상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좋은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8번째 이야기, 자기 연민과 자기 수용. 스스로에게 친절하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고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네. 나는 항상 이래.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이렇게 가혹할까요? 자기 연민이란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힘들 때 나는 약해라고 비난하는 대신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구나. 잘 견뎌내고 있어라고 위로해주세요. 자기 연민은 자기 연민과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오히려 우울과 무기력을 낳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나름의 고민과 불안,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성취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생산적이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 성과로 평가받아왔고 조건부 사랑을 받아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9번째 이야기, 감사하는 마음. 감사일기의 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중 99가지가 잘 풀려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10명이 칭찬해도 한 명이 비판하면 그 비판만 기억합니다. 이것은 뇌의 부정 편향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런 부정 편향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친구에게 재미있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뇌를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던 뇌가 점차 긍정적인 것도 인식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덜 우울하고 더 낙관적이며
심지어 신체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기. 우리는 항상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외모.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또 다른 이것만 있으면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옵니다. 건강한 몸, 안전한 집, 따뜻한 식사, 사랑하는 사람들, 자유,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물을 마실 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꿀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 변화를 받아들이기. 모든 것은 변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기를, 모든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나이가 들고 관계가 변하고 상황이 바뀝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다니,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난다니.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힘든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지나갑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변화를 받아들이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수치심과 좌절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실패할까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삶의 일부입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기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움의 과정이니까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수천 번 실패했네요 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패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11번째 이야기 의미 있는 삶. 자신만의 가치를 찾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실존적 질문으로 고민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나는 왜 사는 걸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불안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삶으로 이끄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의미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의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창작이 의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나 타인이 정의한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나의 재능과 열정은 무엇인가? 나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여러 번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자신을 탐구하고 성장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니까요. 작은 것에서 의미 찾기. 의미 있는 삶이 반드시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구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만이 의미 있는 삶은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동료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매일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친절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이 어떻게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깊이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도 되고 현재에 머물러도 되고 경계를 세워도 되고 관계를 정리해도 되고 자신에게 친절해도 되고 감사하며 살아도 되고 변화를 받아들여도 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10분 동안 마음챙김 호흡을 해보고 내일은 감사 일기를 써보고 모레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아니오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처럼 생각이 많고 예민하고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섬세하게 세상을 느끼고 깊이 생각하고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이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하세요. 조금 더 인내하세요. 조금 더 믿으세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해. 이 말을 믿으며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